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아청소년과 박경미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소아성장의 개요로 소아의 성장, 그리고 사춘기와 성장, 소아성장 곡선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성장 관련한 질환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저희 클리닉 오시면 성장 관련한 검사는 어떤 걸 하는지, 그리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아성장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성장은 다음과 같은 성장 곡선이 저희 소아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는 여기 Y축이 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 키에 도달하는 데까지 이러한 성장 곡선을 보여지게 되는데, 소아성장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큰 성장기가 두 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1 성장 급진기와 제2 성장 급진기라고 하는데, 제1 성장 급진기의 경우에는 출생부터 만 2세까지 가장 급격한 곡선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만 2돌 이후부터 사춘기 전까지는 완만한 곡선을 보여지게 됩니다. 사춘기가 들어서게 되면 다시 기울기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제2 성장 급진기가 되는데, 그 직후에 이렇게 성인의 키에 거의 도달하게 되면서 이 제2 성장 급진기가 오게 되면 그게 마지막 성장의 스퍼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끝나면 거의 큰 폭의 변동이 크게 없이 성인 키에 도달하게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의 속도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만 2돌까지의 성장이 가장 가파르고 성장 속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성장 속도가 서서히 떨어져서 완만한 성장을 하다가, 하지만 성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에도 성장을 완만하게 속도가 있는데, 사춘기 시기가 되면 다시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성장은 더 이상은 하지 않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 성장 곡선인데요. 이 위에 있는 각각의 표시들이 키에 대한 그런 성장 곡선입니다. 그래서 만 2돌 이후부터, 그러니까 제1 성장 급진기를 지난 이후부터의 성장 곡선을 이렇게 나타내었는데, 유아기에는 키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 차이 없이 이 폭이 거의 일정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다들 크거든요. 별 차이가 유아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큰 것 같기도 하고, 좀 생월에 따라서 좀 더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령기에 들어서게 되면 좀 폭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 여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특징을 보시면 여아는 빨리 성장이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남아는 좀 오래 가요. 그리고 이때가 점점점 이 폭이 커지죠. 그래서 요 학령기 이후부터의 성장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급성장기가 되면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이게 되면서 성인 키로 작은 키와 큰 키가 결정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 속도 곡선을 이제 남자와 여자로 따로 구분한 표인데요. 먼저 태어났을 때 태아는 자궁 내 환경, 모체 환경에 따라서 또는 유전적인, 선천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태어날 때 체중이 다 각기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자궁 내 환경, 태어나기 이전의 인자가 결정하는 요소이고, 얘가 크게 태어났다고 해서 끝까지 크게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유아기가 되면 제1 성장 급진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아주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만 2돌까지의 성장 곡선은 결국 이 태아 때의 성장 출발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성장 곡선이 크게 보이기도 하는데, 나중 되면은 우리 애가 크지가 않아요. 그게 만 2돌 되면은 얘의 성장 곡선이 어딘지 거기에 딱 안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 2돌까지의 성장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버려 둔다고 해서 다 누구나 잘 크는 것은 아니고, 좀 중요한 요소가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영양 부분. 특히 철분 부족이 만 2돌 이전의 성장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철분 결핍 환자에서는 성장이 좀 부진하고, 그래서 아이가 창백하고 식욕도 좀 잘 없고, 철분 결핍이 진단된 환자에서 제가 철분 치료를 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 따라잡기가 일어나요. 그런 정도로 철분이 이 시기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철분은 성장 급진기에 요구량이 매우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결핍이 되는 것이 성장 부진에 아주 큰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철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좋은 건강 상태와 행복감, 건강 상태 이 시기에 많이 아프죠. 유아기에 아이들이 많이 아픈데 병치레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이제 남자와 여자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높은 속도를 보이긴 하지만 성인 신장의 15%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향 미치는 요소는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이때는 성장 속도가 누구나 다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만 2돌 이후부터 사춘기 전까지는 연간 4에서 6cm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5cm를 1년에 컸다 하면 잘 크고 있구나, 바르게 크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4cm도 정상 범위긴 한데 4cm에 계속 붙어서 매년 4cm만 자란다면 조금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로 낮은 키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5cm 정도 크는 것이 잘 크고 있다. 근데 6cm, 7cm 크는 애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좀 크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서 약간 비만기가 있거나 하면 그 정도 크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애는 되게 잘 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4cm 미만으로 증가하면 성장 장애를 의심해야 됩니다. 이제 질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장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제2 성장 급진기가 사춘기에 발생하게 되는데 여아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요. 만 10살쯤부터 시작되는 게 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이죠. 그리고 빨리 끝나게 돼요. 성장 폭은 남자에서 더 큽니다. 연간 10cm 전후 정도의 성장을 하는데 개인차가 커서 10cm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10cm를 훌쩍 넘게 연간 크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장 전략을 알려드리면, 먼저 유아기 2세 이전에는 철분 결핍이 중요해요. 하지만 위험군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철분 결핍이 없이도 잘 성장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완전 분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완전 모유 수유를 하면은 모유에 있는 철분이 흡수돼서 몸에서 이용되기가 좋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모유 수유를 고집했다. 좋은 부분이에요. 좋은 부분인데 만 6개월까지는 엄마한테서 받아서 태어나거든요. 그게 만 6개월 이후부터는 고갈됩니다. 미숙아에서는 만 4개월이면 고갈돼요. 그때부터는 식이로 보충한 것들로 이제 철분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쯤에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초록야채, 또 소고기, 계란 노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게 돼요. 하지만 완전 모유 수유를 하거나 모유 수유까지 했는데 이유식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철분 결핍 자체가 식욕 부진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더 악화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군에 해당된다면 철분제를 약 6개월부터 먹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숙아는 4개월부터. 그래서 이게 성장 전략입니다. 만 2돌까지는 잘 먹고 이유식도 진행 잘 되고 분유 수유했고, 그러면은 소아기 성장 전략으로 넘어갈게요. 소아기에는 만 2돌이 넘어서면 이제 자기 성장 곡선으로 안착된다고 했잖아요. 그 성장 곡선이 이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 2세 이후부터는 저는 1년 단위 성장을 평가하는 게 좋다고 봐요. 사람이 늘 일정한 속도로 매달 쪽쪽쪽 크는 건 아니거든요. 크는 기간이 어떨 때는 잘 크고 1년 중에 어떨 때는 좀 덜 크는 시기로 1년 성장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5cm를 자라는지 성장 평가를 해보면 되는데, 우리 평가 매년 나라에서 해주고 있어요. 영유아 검진, 학교 검진에서 키의 퍼센타일, 백분위수까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백분위수는 내 아이의 같은 연령, 개월수까지 포함한 같은 연령, 같은 성별의 아이들에서 우리 애가 100명 중에 몇 번째인가, 높을수록 키가 큰 거고 낮을수록 키가 작은 거예요. 그거를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애는 좀 작아요. 다른 애들보다 좀 작고 나도 좀 작았고 잘 안 크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6개월마다 한 번씩 키 재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일중 변동이 있다는 거를 파악하셔서 아침에 키가 크고 오후에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대, 아침에 재던지 오후에 재던지 이렇게 일정한 시간대로 키를 측정하시는 게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에 그럼 성장을 왜 잘하나요? 사춘기는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LH, FSH 이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되게 되는데, LH와 FSH가 성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성선은 여자는 난소, 남자는 정소예요. 그걸 성숙시키고 발달시키는 이 자극이 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성선이 충분히 발달하고 성숙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성선에서 분비하게 돼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성장판을 자극하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자극해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은 더 잘 크는 겁니다. 특히 성선 발달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더 피크까지 성장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남자도 안드로겐이라는 것이 에스트로겐으로 형태가 바뀌어서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네모칸이 사춘기 발달 단계입니다. 2단계부터가 사춘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사춘기의 발달이 시작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여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성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하기 직전까지 피크 속도를 보이다가 생리하면서 속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생리하고 약 1년까지는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요.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거의 잘 안 크고 생리한 지 2년째 되면 성인 키에 도달하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사춘기가 발현이 됐지만 성장 속도가 안 오르다가 나중에 사춘기 중반부 이상부터 성장 속도가 오르게 되고 여자보다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다음 성장 전략으로는 이 시기에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가 작거나 부모님 키가 작다면 평가를 언제 해야 될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여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한번 평가는 해보는 게 좋겠다. 남자는 초중 중반부쯤에도 많이 늦진 않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이 시기가 성인 키의 40%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꽤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우리 아이의 성장에 어떤 장애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혹시나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는 영양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성장의 속도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면 미리 좀 키워놓고 급성장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때 누구나 다 잘 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급성장기 들어가면 이게 마지막 성장이고 이제 성인기로 곧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좀 더 관심 가지고 검사한다면 더 적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자 남자를 따로 사춘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가슴 몽우리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사춘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보다 좀 더 명확합니다. 사춘기의 증상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에 발생하게 돼요. 이때부터 성장 속도가 5cm, 매년 크던 키가 서서히 증가해서 피크까지 올라가게 돼요. 10cm 정도, 7.6cm라고도 되어 있는데 거의 한 달에 1cm 가량씩 크는 느낌? 이렇게 쭉쭉 커요. 그리고 피크까지 간 이후에 이 초경을 하게 되면, 초경하기 직전에 가장 피크였다가 성장 속도가 하락세인 상태이구나 라고 보시고 약 1년까지는 잘 크고 1년 이후부터는 거의 완만한 성장으로 성인 키에 도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는 고환 크기가 4ml가 되는 거예요. 남자애들 진찰할 때 제가 이걸 이용해서 요 고환 사이즈 이상이면은 신체적으로 사춘기 증상이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요거 없잖아요. 고환을 정확하게 만져서 그 직경이 2.5cm가 되면 고환 사이즈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고환 크기가 증가해도 이 급성장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요. 실제로 이 시기에 우리 애가 사춘기스러운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음모도 살짝씩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음모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남자애들은 급성장기 속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목소리가 갈라지는 게 먼저 시작입니다.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갈라지네 하는 그런 것들 중학교 전후쯤에 나타나죠. 변성기가 오고 겨드랑이 털 나고 여드름 나고 음모 많이 나고 요 시기가 피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 곡선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 초록 색깔이 평균 성장이에요. 딱 50%일. 여기서 여기까지가 넓게가 평균 성장 곡선 안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장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이 평균 성장을 하진 않고 다 각기 자기의 성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1번이 요 곡선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좀 작게 태어나서 끝까지 작게 가요. 그리고 평균 성장 곡선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생 전 원인에 의한 성장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곡선은 이렇게 평균 성장 곡선의 밑에 부분을 쭉 따라갑니다. 가족 저신장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은 태어날 때는 정상 체중을 태어났다가 조금 성장이 부진해요. 부진하다가 갑자기 뒤에 확 따라잡아서 평균에 도달합니다. 이 상태가 체질 성장 지연인데
사춘기가 좀 늦은 경우예요. 나는 키가 작았는데 갑자기 남들 다 키가 끝났을 때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훅 컸어. 초경도 늦었고 그리고 변성기도 늦었어 한다면 이 형태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성장판 사진을 찍어보면 정상적인 나이보다 평균 나이보다 어려요. 성장이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4번은 출생 후 원인에 의해서 태어났을 때는 잘 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부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출생 후에 어떤 질환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출생 후에 뭔가 영양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원인일 수 있는 거죠. 성장 관련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신장증, 우리 아이가 저신장증인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같은 성별과 나이에서 키가 300분위수 미만인 경우입니다. 영유아 검진이나 학교 검진에서 키가 3%일 밑으로 특히 1%일도 채 안 된다 또는 2%일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저신장증을 강하게 의심해야 됩니다.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성장 호르몬 결핍증, 부당경량화, 부당경량화는 저체중 출생한데요. 출생 체중이 태어날 때부터 주수 대비해서 300분위수 이하로 태어났다 하면 부당경량화예요. 그래서 작게 태어난 아이들의 대부분은 따라잡게 성장을 하지만 약 20% 정도가 성장 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콩팥병, 콩팥에서 또 성장 자극인자가 분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진하게 되는 거죠. 특발성, 원인 불명도 있어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신장증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조숙증 검사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는 상황을 유발시켜서 그때 성장 호르몬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분비되는지 아니면 정상 범위에 못 미치게 분비가 잘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2가지 이상의 자극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1박 2일 보통 입원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2가지 검사 모두에서 성장 호르몬이 일정 기준보다 낮아야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성장 호르몬제들이 보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당경량화, 만성 콩팥병 이 경우에도 보험이 됩니다. 치료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 자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유전자 재조합 성장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조숙증 주사랑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가정에서 마치는 거고요. 매일 또는 주 6회 피하 주사로 놓거나 주 1회 근육주사도 있지만 주 1회 근육주사는 성장 호르몬 결핍 환자에서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국내 제품, 이거는 수입 제품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음 성장 전략은 키가 3%일 미만이라면 초등 전후쯤에는 평가하는 게 검사 적기라고 봅니다. 물론 더 일찍 해야 돼요. 만 4돌 이후에 검사를 해도 된다라고는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3%의 미만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검사가 너무 힘들어요. 저혈당 유발하고 여러 번 체열하고 그래서 아이가 그런 거 잘 견디는 아이들도 있고 잘 못 견디는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안쓰럽고 병원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초등 전후 한 7살, 6살 그쯤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경량화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 300분위수 이하였다면 보험이 됩니다. 검사 없이도요. 만 4돌 이후에도 근데 3% 이하여야지 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면 이 기준표가 있어요. 그리고 출생 당시에 산부인과에서 얘기해줘요. 아이가 체중이 적게 태어난 저체중 출생아라는 진단 코드도 붙어서 여러 가지 평가 검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와 여아의 기준이 주수마다 다르니 체중 이하로 태어났다면 부당경량화이고 3% 이하의 성장이 만 4돌 이후에도 유지된다면 보험으로 검사 없이 주사 맞을 수 있습니다. 영양 부족, 이것도 많은 요인이 됩니다. 체중이 5% 미만이거나 체질량 지수, BMI, 즉 키 대비한 체중의 지수가 점차 매년 감소하거나 키랑 관계없이 성장하는 아이가 체중이 감소가 된다 한다면 영양 부족이에요. 2세 이후에 성장 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뒤늦게 출생 이후에 생긴 그런 성장 부전이 있었죠. 4번 곡선에서요. 그래서 2세 이후 성장 부전의 원인이거나 급성장기에도 좀 힘이 딸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절대적인 식사량, 열량이 부족한 경우예요. 우리 애 입이 짧고 잘 안 먹고
계속 남기고, 그리고 섭취한 영양소 흡수가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먹고 계속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키가 잘 안 자라요. 체중도 잘 안 늘고. 염증성 장질환, 크론, 연예인들도 꽤 있죠. 크론이라는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내분비적 인자로 당뇨라든지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분비적 인자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HD 약 요즘에 많이 복용을 하는데 이런 약이 입맛을 많이 떨어뜨려서 이것도 식이 부전의 요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평가는 식이 상태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 상태에 해당된다면 식이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아이가 밥을 매번 남기고 간식만 먹고 밥은 다 남겨놓고 달달한 거는 그렇게 찾아요. 열량이 부족했는데 저혈당 신호가 오니까 그걸로 그냥 채우는 거예요. 나는 입이 짧은 아이니까 요것만 먹고 끝. 그러면은 칼로리가 계속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안 보는 사이 학교에서 급식을 얘가 그냥 안 먹고 버리고 놀러 나가요. 또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 없으니까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새고 있는 열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또 요인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 애는 밥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못 먹어요. 그 변비 생각해 봐야 돼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니까 장이 다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숙변이 자극이 돼서 배가 아파요. 먹다가 숟가락 놓고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하고요. 변비, 숙변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변을 매일 봐도요. 철분이나 영양소가 결핍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분비적으로 또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강하게 의심되거나 뭔가 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계속 복통을 호소한 부분이 있다. 필요하다면 내시경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처방은 다른 건강상의 요인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식욕 촉진제를 처방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양 음료, 뭐 마이키즈, 하이뮨 등등 단백질 음료 있거든요. 성장기에 그런 많이 먹는 음료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먹어보라고 해요. 성장 전략으로 키만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매년 체질량 지수, 이 BMI 퍼센타일도 함께 점검하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애는 늘 10% 미만이에요. BMI가. 또는 얘가 점점 추락하고 있어요. BMI가. 그러면은 영양 부전이에요. 성장에 충분하게 영양이 공급되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0% 정도 이상 되면은 손해는 안 보고 크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0% 정도 목표로 약간 마른 편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성조숙증 많이 관심 있으시죠? 여아에서 만 8세 이전, 남아에서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진단검사는 우리 외래에서 시행하는 2시간 소요되는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 검사를 합니다. 2시간 동안 여러 차례 체열하거든요. 그리고 치료는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 효능제, 즉 성호르몬 억제제를 4주 간격으로 병원에서 맞는 주사예요. 피하도 있고 근육 주사도 있고요. 치료 대상은 호르몬 자극 검사에서 사춘기 수준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성장판 나이가 본인 실제 나이보다 좀 앞서가 있으면 얘는 신체가 좀 빠르게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치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 성인 신장이 있어요. 성장판 나이와 지금 현재 키로 예측 성인 신장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예측하는 거죠. 그게 엄마 아빠 중간 키에 현저하게 작다, 이런 상태에서 성조숙증이 보인다면 성조숙증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사춘기 징후가 좀 빠르게 진행해요. 그렇다면은 급성장기가 짧게 끝나겠죠. 그런 경우에도 성조숙증의 치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키 성장의 효과는 그러면 어떤가요? 만 6세 이전에 발생한 환자는 명확한 치료 효과가 나타나요. 빨리 크고 끝날 거를 성장 기간을 벌려주는 거예요. 맞아도 급성장은 안 할 뿐이지 1년에 5cm씩 크거든요. 그 성장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좀 더 긴 기간 동안. 그래서 만 6세 이전에 발생했으면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생리하고 키 끝나잖아요. 그거를 좀 세이브해 줄 수 있는 효과가 명확하다고 합니다. 6세에서 8세 사이, 이때 진단되는 환자 가장 많죠. 근데 이때 골 연령이, 성장판 나이가 한 2년 정도 많이 앞서 있고, 체중 키가 많이 작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조금은 키 효과가 있어요. 성장 기간 좀 더 벌려주면서 급성장을 좀 밀어놓는 거죠. 그래서 성장 전략으로 키가 작은데 사춘기 증상이 보인다든지 성조숙증 가족력이 있으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모나 형제 중에 있다면 평가해보세요. 언제 하냐면 요즘에 심평원 기준이 올해 들어서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만 8세 이전에, 남자는 만 9세 이전에 일단은 방문해야 보험이 인정됩니다. 방문 기록이 있어야. 가슴이 만져진다,
보안이 커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성장 전략입니다. 성장 관련한 검사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검사 요 검사예요. 성장판 검사. 성장판은 소화기에는 이렇게 긴 뼈가 우리 몸에 여러 군데 있죠. 뼈의 끝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형성된 뼈가 길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후반이 되면은 성장판 닫히면서 붙어버리면 이제 성장 끝나요. 안 커요. 우리 키에 영향 주는 성장판 사실은 다리 쪽 뼈잖아요. 여기 골반뼈, 무릎뼈, 발목뼈 여기서 성장을 많이 해야 키가 클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손 검사를 합니다. 왜냐면 손에는 긴 뼈가 굉장히 많고요. 관절이 많고요. 여기에 판독할 수 있는 뼈가 굉장히 개수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성장판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랑 여자 비교해보면 일단은 이렇게 성장판 보시면 여기 뼈가 여기는 있는데 여기 어린 나이에는 없어요. 요 시기랑 요 시기에 손가락 길이 말고 성장판 비교해보면은 글쎄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유아기에는 성장판 찍어도 정확한 판독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후쯤에 또는 사춘기 증상이 보인다면 만 6세 이전이라도 해야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점 자라나서 자신의 원래의 뼈의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게 이제 사춘기 성장판이거든요. 남자랑 여자 비교해보면 여자가 좀 더 빠르죠. 여자가 성장이 빨리 가고 빨리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은 성장판 나이라도 여자가 좀 더 어릴 때 빨리 다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는 빈혈검사, 혈액세포 수치검사, 백혈병 또는 자가면역질환 등등도 같이 확인합니다. 그런 질환도 성장 부전의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간, 콩팥 기능 관련 검사 같이 합니다. 성장 호르몬하고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까지 지금 현재 성호르몬이 어느 정도 분비돼서 얘는 사춘기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같이 판단해봐요. 그리고 영양 수치로 비타민 D, 아연 필요하다면 빈혈이 있다면 또는 빈혈이 있어 보인다든지 증상이 있다면 철분 검사 같이 합니다. 필요시에는 유전자 검사 또는 염색체 검사도 해야 됩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습관은 이건 이제 잔소리로 넘어가는데 다들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식이 습관부터 먼저 보면 알맞은 양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성장기에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꼭 먹어야 됩니다. 아침 식사 일단 건너뛰면 전체적인 총 열량이 결국 부족 상태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 채우기가 어려워요. 점심 저녁에도 먹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침에 못 먹은 거 나중에 보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아이는 점심시간까지 굶고 있어야 돼요. 활동을 못 하겠죠. 계속 처져 있겠죠.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활동을 충분히 못 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역도 떨어지고요. 잘 아프고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한 거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식품은 하루 1번 이상 섭취하라고 하는데 단백질이 어디 있느냐? 육류, 생선, 두부, 달걀 등에 들어있습니다. 콩, 식물성 여기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채소류는 정상적인 신체의 기능을 돕기 위해서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채소를 몇 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은 에너지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성장이 빠른 시기에는 간식을 충분히 섭취해서 급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보충해 주세요. 그리고 한 끼 시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는 간식을 적극적으로 얘는 하루 3끼가 아니라 하루 4-5끼로 간다라고 전략을 짜시고 간식을 적극적으로 주시는데 이때 과자라든지 이런 것만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단백질 좀 포함된 거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 음료라든지 또는 삶은 계란이라든지 미니 햄버거, 샌드위치, 주먹밥 아까 남겼던 밥 뭉쳐서 김에 싸주거나 유부초밥 해주거나 등등 뭐 방법은 아이에 맞춰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일단 성인 관련한 질환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살이 많이 찌고 그러면은 이것들이 성장에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라면과 마라탕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날은 단백질, 채소류 다 안 먹은 거예요. 맞죠? 예, 이거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라면, 마라탕.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장 문제가 많아요. 소화시기에는 장이 많이 약한데 장 문제가 많아서 설사하고 배 아파서 시기를 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저는 마라탕, 라면은 아이들한테 최대한 성장기 아이들한테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료는 줄이고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음료를 많이 먹으면 결국 포만감도 또는 저혈당 신호도 다 해결돼 버리니까 또 시기가 줄 수도 있겠죠. 입맛도 떨어지고요.
가족의 편식 습관 고치는 게 다 더 중요해요. 엄마 아빠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너는 성장기니까 안 돼. 아이가 절대 못 받아들여요. 절대 못 받아들이고, 이게 그냥 집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돼야 아이가 아 이게 맞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죠. 그래서 부모님 편식 습관 같이 참아야 돼요. 아니면은 나가서 먹던지. 가족 편식 습관을 좀 고치고, 장바구니를 저는 바꾸라고요.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품목 다 바꾸세요. 집에 없어야 애가 안 먹으니까.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면 우리 할 말 많잖아요. 수면이 왜 중요한가요? 성장 호르몬 이 초록색 곡선이에요. 낮에는 분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루에 분비되는 3분의 2가 이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특히 수면을 해야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게 돼요. 분비가 시작돼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는 시간 밤 11시에 깊은 수면 중에 있을 때라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면이라는 거는 서파 수면에서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3, 4단계 수면이거든요. 그러면 깊은 수면에 11시에 도달하려면 한두 시간 전에는 좀 잠이 들려고 누워야겠죠. 그래서 수면 시간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은데, 저도 아이 키워보니까 밤 10시에 자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숙제도 있고 학원도 있고 제가 일단 퇴근 늦게 하고 하면은. 그래서 또 아이도 밤에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해요. 낮 동안에 학원 가면서 못했던 거 여가 활동 밤에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인 거 압니다. 많이들 싸우시거든요. 근데 수면에 잘 들려면은 이 멜라토닌이 이 호르몬의 분비와 수면에 아주 중요한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멜라토닌이 뭐냐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빛이 자극이 들어올 때는 이게 오프 상태로 갑니다. 빛이 없어지면은 밤 시간에는 이게 켜져서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면은 수면이 가게 돼요. 이 멜라토닌 분비로 24시간에 우리 몸 시간 세팅이 다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이면은 별로 안 졸린데 밤 되면 너무 졸린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머리가 그렇게 하라고 조절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방해하는 요소들이 아무래도 수면을 방해하게 될 거고, 이 멜라토닌이 먼저 이렇게 분비가 증가해야 수면하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되는 거, 이거 보이시죠? 성장에 적절한 수면은 그럼 어떤가요? 미국 수면재단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수면 시간이 각 나이대별로 있는데, 특히 학령기에는 8시간은 최소 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애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재워보니까 10시 자니까 많이 피곤해 하더라고요. 9시쯤에 자면은 아주 깔끔하게 잘 일어나요. 그래서 8시간 이상 수면은 해야 되지 않나. 아이가 낮 동안 졸려한다면 그 수면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애는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별로 낮에 졸려하는 거 없어요. 그럼 걔는 그게 맞는 수면이에요, 걔한테. 그래서 아이마다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는 애착 문제 있죠. 엄마랑 떨어져서 못 자, 불안해, 이런 거. 수면 환경,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습해요. 또는 좀 밝아요. 주변에서 창문 통해서 밝은 빛도 들어오고, 소음, 같이 자는 동생이나 부모님이 코를 너무 많이 골아요. 너무 몸부림이 심해요. 예민한 감각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 중에 감각이 예민한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려고 하는데 뭔가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잠이 잘 안 들고, 소리도 예민하고, 감각이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비염, 아토피, 건조한 피부, 수면 무호흡증, 이런 알러지 성향도 역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빛 자극, 밤에 TV 시청하고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하고 하면은 눈을 통해서 계속 빛 신호가 안구통에서 들어오니까 멜라토닌 분비가 저해되게 됩니다. 성인도 이것 때문에 수면 장애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 자극도 차단해야 됩니다. 그 외에 수면 직전에 과도한 운동하면은 몸이 너무 각성이 돼서 잠이 잘 쉽게 안 들어요. 몸도 근육도 되게 흥분 상태고요. 그리고 야식을 먹었어요. 소화기관이 계속 운동하고 있죠. 그래서 잠이 잘 안 들어요. 스트레스, 고민이 있어요. 잠 못 잡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 주말에는 12시, 1시, 2시 일어나고, 평일에는 7시 일어나고, 그러면은 일요일 밤부터 이제 수면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수면이 너무 불규칙하다, 이런 것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각 가정의 환경과 아이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이거는 정해야 되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수면만 해도 늦게 자도 성장 호르몬 분비된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다들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 학령기 아이들은 학교 8시에는 가잖아요. 아침 제가 꼭 먹어야 된다고 했죠. 아침 먹으려면 우리 아이가 몇 시에 자야 될지 8시간 이상은 수면할까요?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늦게 잤다. 아침도 잘 못 먹어요. 그러면 활동도 계속 처져요. 그래서 수면 중에 뇌에서 면역에 또 관여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면역도 떨어져요. 그러면 아이가 늘상 아프고 그것 때문에도 성장 장애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이것도 할 말 많은데 스마트폰의 문제 다들 아시죠? SNS, OTT 등을 통해서 도파민이 되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 중독에 빠집니다. 총 수면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블루라이트로 멜라토닌 분비가 지연되니까 수면 유도도 잘 안 되고 수면 질도 떨어지게 돼요. 깊은 수면에 들기가 어려워요. 입면이 어려워요. 그리고 장시간 구부린 자세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거북목이 오고, 거북목 때문에 여기 연결된 근육이 두피에도 있기 때문에 두통도 오고요. 어깨 통증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돼요. 자세 면에서는 컴퓨터 게임보다 나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움직임이 주니까 비만도 잘 유발되죠. 눈의 피로도도 증가하고요. 아이는 늘 기운이 없고 살만 찌고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통제 교육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릴 때부터 시간 조절 교육해야지 커서는 안 되잖아요. 만 2세 미만에는 노출하지 말라고 소아과 학회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SNS, OTT 같은 이 알고리즘, 숏폼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이거 절대 못 태어나거든요. 사람의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아예 시작을 안 해야지. 요거 제한해야 됩니다. 네. 네, 경험담이. 혼자 폐쇄적인 공간에서 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딸이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들고 와서 똥 싸더라고요. 안 나와요. 그거 안 되고요. 방에 들어서 자 했는데 핸드폰 들고 들어가요.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혼자 욕에 빠지는 거죠. 수면 한두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전원을 끄는 것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예 안 하는 것이 안 싸우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활동이나 만들기로 차라리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좋아요. 너 왜 이렇게 핸드폰 많이 해? 하는 게 내가 할 게 없는데 뭐 해? 나는 이때까지 공부하고 숙제하고 엄마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나는 이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거 뭔지 조금 요걸로 풀어나가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 수면도 늦어지거든요. 내 할 거 못했고 내 놀 거 못 놀았거든요. 그리고 30분 알람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이런 자세라든지 또는 30분 알람을 통해서 장시간 이용하는 걸 또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혜롭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에 도움되는 운동은 뭐가 있나요? 매일 수시로 움직이는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심부름하기, 애완동물과 산책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신발장 정리해, 식탁 같이 치우자, 뭐 네 방 청소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1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 매일 하면 좋습니다. 춤도 추고요. 저도 TV 틀어놓고 딸내미랑 동영상 보고 춤도 추는데 딸 움직이게 하려고. 줄넘기도 좋죠. 그리고 달리기, 자전거 타기, 걷기, 산책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성장기에 해주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축구, 농구, 수영, 가벼운 아령 운동이에요. 또 너무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장판을 다치거나 여러 가지 근육 문제 때문에 움직임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팔굽혀펴기, 턱걸이 이런 것 등등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도움되는 특별한 운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해서 꾸준하게 아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에 도움되는 영양제는 저는 비타민 D, 아연 검사는 늘 하거든요. 비타민 D는 체내 칼슘 흡수를 돕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면역력에도 좋아요. 알러지 성향에도 좋고요. 부족 시에는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런 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요즘에는 야외활동 많이 감소해서 뭐 미세먼지다, 코로나다, 학원 등등 아이가 야외활동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햇볕을 통해서 우리 피부에서 합성하는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가더라도 자외선 차단제 이용하면은 차단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음식으로 섭취한다? 그거는 별로 흡수율이, 이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함유가 많은 음식을 먹어도 안 돼서 대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제로 먹어주는 게 우리 모두가 필요해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아연은 세포 성장과 분화, 대사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연 이 자체로 성장에 매우 도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면역에도 도움 많이 되고요. 부족할 때는 성장 제한과 면역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연, 비타민 D는 전 챙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뭐 어떤 거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소아에서는 함량과 원료보다 수능도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저희 애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걸로도 싸울 순 없잖아요. 일찍 자라고 해야 되고 잘 먹어라 해야 되고 운동해라 해야 되는데 영양제까지 싸우면은 우리는
하루 종일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자기가 챙겨서 잘 먹으면 수치가 그냥 높더라고요. 너 뭐 먹어? 뭐 이런 거 주워 먹어요. 요거 딸기맛 추어불 이거 하루에 저희 애들도 막 3개, 4개씩도 먹거든요. 엄청 높아요, 애들 수치가. 그러면은 여기 가려야 되는데 이런 것도 먹어요. 요거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해서 꺼내서 아이들이 먹습니다. 아이들 먹게 자율적으로 아이가 선택해서 먹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가 제 강의 준비한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엄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 제가 키가 작잖아요. 키에 굉장히 관심 많고 한데 온전한 사랑 주면서도 이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헷갈리는 엄마들 소신 있게 키우고 싶지만 옆집 엄마들 목소리에 흔들리고 불안한 제가 그 보통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제가 많은 위로받고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이 작가 서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엄마는 그 자체로 위대하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동감하고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 자체로 위대하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고 여러분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